봉인열차 슈테반 츠바이크 1938년 소제목이 있습니다. 1917년 4월 9일 레닌의 귀환. 구두 수성공 집 세입자. 작은 평화의 섬 스위스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대전이라는 거친 물살에 온통 에워싸인다. 이 기간에 스위스는 줄곧 박진감 넘치는 탐정소설의 무대가 되곤 한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브릿지 게임을 즐기며 서로를 집으로 초대했던 대사들은 이제 서로 적이 되어버리고 어쩌다 고급 호텔에서 마주치면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싸늘하게 지나쳐버린다. 대사들의 방에는 신혼 미상의 인물들이 떼거지로 드나든다. 국회의원, 비서, 외교관, 시보, 사업가, 베일을 쓴 귀부인과 쓰지 않은 귀부인, 이들 모두가 비밀 임무를 품고 있다. 호텔 앞에는 외국 국빈 표지가 붙은 호화로운 자동차들이 멈춰서고 실업가, 기자, 예술가의 거장 등 겉보기에는 관광객에 불과한 사람들이 차에서 내린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같은 임무를 맡고 있다. 무언가를 알아내고 염탐하는 임무이다.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호텔 직원이나 방을 청소하는 여직원 역시 손님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임무를 맡고 있다. 식당과 여관, 우체국 각 카페, 어디를 가든 서로 적대하는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이라 자칭하는 행사는 절반은 첩보 활동이고 사랑을 가장한 만남은 배신으로 이어진다. 성급히 스위스로 온 이들은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몰래 제2, 제3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시되고 보고된다. 독일의 주요 인사가 취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베른에 있는 적대국 대사관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1시간 후에는 파리에서도 알고 있다. 지위가 높은 첩보원이건 낮은 첩보원이건 날마다 사실을 담은 보고와 날조한 보고를 한가득 대사관 직원에게 보내고 직원은 이 보고를 계속 전달한다. 벽에는 온통 눈이 달려 있으며 전화는 도청당한다. 한쪽이 종이 쪽지를 휴지통에 버리면 다른 한쪽은 적의 서신을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끼워 맞춘다. 이 암흑 세계가 하도 요지경이 되는 바람에 결국 많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조차 모르는 처지가 된다. 내가 쫓는 자인지 쫓기는 자인지, 내가 염탐을 하는지 염탐을 당하는지, 내가 배신을 하는지 배신을 당하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인데도 보고가 거의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 아마 그가 별로 두드러진 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고급 호텔에 드나들지 않고 카페에도 가지 않으며 캠페인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아내와 함께 구두 수성공의 세입자로 은둔 생활을 할 뿐이다. 그는 리마트강 바로 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슈피겔가세가 있는 집 3층에 살고 있다. 구시가지인 그곳에는 둥근 지붕을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가 사는 집이다. 그 집은 연기에 걸려 있다. 절반은 세월 탓이고 나머지 절반은 앞마당의 작은 소시지 공장 탓이다. 빵집 아낙네와 이탈리아 사람, 오스트리아 배우 등이 같은 집에 산다. 그는 워낙 말이 없어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러시아 사람이고 부르기 힘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 그가 여러 해 전에 고향에서 도망쳐 왔으며 가진 게 별로 없고 돈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주인은 알고 있다. 부부가 초라한 식사를 하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이사 올 때 가져온 가재도구는 작은 바구니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자그마한 땅딸보는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며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가늘게 찢어진 그의 눈이 날카롭고 어둡게 빛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방문객이 찾아오는 일도 드물다. 그는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는 정오에 문이 닫힐 때까지 거기 머문다. 그러다가 정확히 12시 10분에 집으로 돌아오고 1시 10분 전에 집을 나선다. 제일 먼저 도서관에 다시 들어가서는 저녁 6시까지 책을 읽는다. 그러나 정보요원들은 많이 읽고 공부하는 외로운 사람들이야말로 세계를 혁명으로 몰아갈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구두 수성공의 세입자인 볼품없는 사내에 대해 한 줄의 보고서도 쓰지 않은 채 말 많은 사람들만 지켜본다. 사회주의자들도 그가 런던에서 과격한 성량의 러시아 망명자들이 피워내는 작은 잡지의 편집자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금기시된 특정당의 지도자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그가 사회주의 정당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경멸에 찬 태도로 질타하며 그들의 노선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데다가 부침성이 없고 공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가끔 저녁 때 작은 플로레타리아 카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곤 한다. 고작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모이는데 대개는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괴짜 역시 찻잔을 앞에 두고 토론을 하며 열을 올리는 여러 러시아 망명객들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긴다. 아무도 엄격한 표정의 작은 사내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취리 사람 중 구두 수성공의 세입자인 블라디미르 일리치 율리아노프의 이름을 기억해 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 없다. 당시 이 대사관에서 저 대사관으로 총알처럼 달리던 호화로운 자동차 중 한 대가 우연히 이 사내를 거리에서 치어 죽였더라면 울리아노프라는 이름도 레닌이라는 이름도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1917년 3월 15일 주일이 도서관 사서는 의아해한다. 시계바늘이 9시를 가리키는데도 날마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와서 책을 읽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9시 반, 10시가 되어도 지칠 줄 모르던 독서가는 오지 않는다. 그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으로 오던 도중 러시아 친구로부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처음에는 믿으려 들지 않는다. 이 소식에 넋이 나간 듯이 있다가 짧고 빠른 걸음으로 호숫가의 가판대로 뛰어가서는 가판대와 신문사 편집국 앞을 오가며 몇 시간을 기다린다. 그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낸다. 그 소식은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면서 그는 들뜬다. 처음에는 궁정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내각이 교체되었을 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다가 차르가 폐위당했으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러시아는 자유로워지고 정치범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가 여러 해 전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20년 전부터 비밀 조직에서, 감옥에서, 시베리아에서, 망명지에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몸바쳐 일했는데 이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불쑥 전쟁에서 죽은 수백만 명이 헛되게 희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무의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자유와 정의와 영원한 평화가 넘치는 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다. 새 나라가 시작되려 한다. 평소에는 냉정하고 명석하고 계산에 밝아서 몽상할 때조차 차분하던 레닌은 술에 취한 듯 열광한다. 그러니 다른 망명객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네바와 로잔과 베른의 좁은 방에 웅크리고 있던 수백 명의 망명객은 이 기쁜 소식에 펄펄 뛰며 환호한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권을 위조하고 이름을 빌려서 죽을 각오로 차르가 지배하는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이미 다들 단출한 짐을 꾸린다. 고리키가 모두 돌아오라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신문에 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방으로 편지와 전보를 보낸다. 돌아가자, 모이자, 뭉치자. 처음으로 의식이 깨어난 순간부터 러시아 혁명을 위해 몸바쳐 일해왔던 망명객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과업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한다. 실망과 좌절.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망명객들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러시아 혁명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올랐건만 그것은 그들이 꿈꾸었던 혁명이 아니며 러시아 혁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차르에 반대하는 궁정 내부의 반란이다. 차르가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것을 막으려고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꾸민 반란에 불과하며 평화와 권리를 얻으려는 민중의 혁명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인 혁명,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장군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꾸며낸 음모일 뿐이다. 곧 레닌과 그의 동지들은 모두 돌아오라는 말이 급진적이며 참된 혁명, 칼 마르크스식의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밀류코프와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벌써 레닌 일파의 귀국을 막으라고 명령한 상태이다. 영국은 전쟁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레아노프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자들을 친절하게도 의뢰정에 태워서 국빈 대우를 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모시지만 트로츠키는 캐나다의 헬리팩스에서 억류되며 다른 과격분자들도 국경지역에서 억류된다.
모든 연합국 국경에는 이미 블랙리스트가 걸린다. 친무발트에서 열린 제3 인터내셔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 낙담한 레닌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 없이 전보를 치지만 그것들은 압수되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는다. 취리는 물론 유럽의 누구도 모르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매우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물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기에 적수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꼼짝없이 억류된 이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여러 해 전부터 런던과 파리, 비인에서 수도 없이 참모회의를 하며 러시아 혁명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왔다. 조직의 온갖 세부 사항까지 궁리하며 검토하고 논의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어떤 난관과 위험이 있으며 무엇이 가능할지를 잡지에서 다루었다. 레닌은 오로지 혁명의 이념 체계를 궁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혁명의 궁극적인 공식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스위스에 억류된 동안 다른 놈들이 혁명을 희석하고 망치려 든다. 그가 성스럽게 여기는 민족 해방의 이념을 다른 민족과 다른 이해관계에 써먹으려 든다. 이 며칠 동안 레닌의 처지는 전쟁 발발 초기 힌덴부르크 장군의 처지와 희한하게도 닮아있다. 힌덴부르크는 40년 동안이나 러시아 원정을 구상하고 연습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민간인으로 집에 앉아서 소집된 장군들이 어디서 성공했고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지도 위에 작은 깃발을 꽂아가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레닌은 평소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지만 이처럼 절망스러운 시기에는 어리석기 그지없고 황당무계한 계획들을 떠올리고 빠져든다. 비행기를 빌려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상공을 거쳐 날아가면 어떨까? 그러나 도와주겠다고 나선 첫 번째 사람은 알고 보니 첩보원이다. 러시아로 달아나리는 계획은 점점 비현실적이 되고 상식을 벗어나는 지경에 이른다. 그는 스웨덴에 편지를 보내 스웨덴 여권을 만들어달라고 청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려고 벙어리 노릇을 하려 든다. 물론 환상에 들던 밥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레닌이 이런 망상은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밝은 대낮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 대신 내가 혁명을 해야 한다. 정치적 타산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참된 혁명을 해야 한다. 나는 곧 당장 러시아로 돌아가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아가야 한다. 독일을 통과해서라도 돌아갈 것인가? 스위스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끼어 있다. 혁명가 레닌은 연합군에 속한 국가들을 통과할 수 없다. 러시아 신민이기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세는 상식 밖으로 돌아가고 있다. 밀유코프가 통치하는 러시아나 푸엔카레가 통치하는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빌헬름 황제 치하의 독일이 레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곧 참전을 선언할 것이기에 독일은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니 어떤 혁명가가 러시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대사들을 공경에 몰아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독일의 든든한 원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저서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독일을 수도 없이 비난하고 협박했는데 독일과 졸지에 협상한다면 엄청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당시 통용되는 도덕을 놓고 보면 전시의 적국 참모진의 승인을 받아서 적국 땅을 밟고 통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란 죄에 해당한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 당장은 당과 자신의 과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레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돈을 받고 러시아에 파견된 독일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신속한 평화 협상을 이루어낸다면 러시아가 성자로서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릴 기회를 앗아간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데도 레닌은 대안이 없다면 이토록 위험하고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택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온건한 혁명가는 물론이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대부분의 동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어이없어하며 스위스 사회민주당원들이 벌써 포로교환이라는 합법적이며 중립적인 경로로 러시아 혁명가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레닌은 그런 방법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러시아 정부가 그들의 귀향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써가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아니 1시간이 급한 처지가 아닌가. 그는 목적만 본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레닌만큼 냉소적이며 대담하지 못하기에 현행법과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배반이 분명한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레닌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독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한다. 적과 협정을 맺다. 레닌은 자신의 행보가 파격적인 만큼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행동한다. 스위스 노동조합장 프리츠 플라테는 그의 부탁을 받고 스위스 주재 독일 대사를 찾아간다. 대사는 이미 러시아 망명자 전체를 놓고 협상을 벌인 적이 있다. 플라테는 대사에게 레닌의 조건을 제시한다. 짝달마악한 무명의 망명객은 장차 자신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독일 정부에 청혼하기는커녕 자신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져야만 독일 정부의 협조를 받아들여 귀국하겠다는 말이다. 그 조건은 이렇다. 여행객들이 탄 기차 차량은 지회법군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기차를 타고 내릴 때 여권이나 승객을 검사하지 않는다. 여행객들은 정상 가격의 차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독일 측은 차량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여행객들도 마음대로 차량을 떠날 수 없다. 롬베르크 장관은 이런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다. 최고 사령관인 루덴도르프는 보고를 받고는 주저없이 조건에 동의한다. 이 결정은 루덴도르프가 평생 세계사에 관련해 내린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그의 회고록에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다. 독일 대사는 세부사항 몇 가지를 수정하려고 애쓴다. 레닌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모호하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뿐 아니라 라데크 같은 오스트리아 사람도 통제를 받지 않고 함께 여행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다. 그러나 레닌과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도 주춤할 시간이 없다. 4월 5일 미 합중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4월 6일 정오에 프리츠 플라테는 중요한 통보를 받는다. 일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음. 1917년 4월 9일 2시 반 남루한 차림새에 트렁크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체링어호프라는 식당을 나서서 취리역으로 이동한다. 전부 32명인데 여자와 아이들도 섞여 있다. 남자 중 레닌과 시노브예프, 라데크의 이름만이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함께 조촐한 점심을 먹은 뒤 문서에 서명한다. 프랑스 신문 퍼티 파리지앵에 실린 러시아 임시정부의 통지문. 설명입니다. 독일을 거쳐서 오는 여행객을 모두 내란 죄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통지문을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이 여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며 모든 조건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투박하고 서툰 글씨로 서명한다.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태도로 그들은 이제 세계사에 남을 여행길에 오른다. 그들이 취리의역에 도착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취재 기자나 사진 기자 하나 없다. 구겨진 모자에 헤어진 웃옷을 입고 육중한 등산화를 신은 율리아노프 씨를 아는 사람이 스위스 어디에 있겠는가? 율리아노프는 괴짝을 짊어지고 광주리를 든 남자와 여자들에 끼어 기차에 올라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자리에 앉는다. 이 사람들은 유고슬라비아와 루테니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취리로 온 수많은 이민자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민자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나무 트렁크에 앉아서 몇 시간 쉬다가 프랑스 해안까지 가서는 대서양을 건너곤 한다. 스위스 노동당은 이 여행에 동의하지 않은 터라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러시아 사람 몇몇이 고향으로 식료품을 좀 보내고 안부를 전하려고 왔을 뿐이다. 레닌이 정신 나간 여행을 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말리려고 온 사람도 몇 있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끝났다. 3시 10분 차장이 출발 신호를 하자 기차는 독일 국경인 고트마렌긴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3시 10분이다. 이 시각 이후로 세계의 시계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봉인된 기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수백만 명을 괴멸시키고도 남을 총탄이 발사되었다.
기술자들이 여태껏 만들어낸 것 중 가장 강하고 가장 멀리 나가는 탄환들이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그 어떤 탄환도 이 기차만큼 멀리 운명을 결정지으며 날아가지는 못했다. 이 기차는 20세기의 가장 위험하고 결기에 찬 혁명가를 싣고서 현재 스위스 국경을 지나 독일을 가로지르며 질주한다. 이 기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면 시간의 질서는 폭파될 것이다. 이 둘도 없는 탄환이, 다시 말해 2등석과 3등석으로 이루어진 기차가 고트마딩겐 역의 선로에 멈추어 선다. 2등석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3등석에는 남자들이 타고 있다. 바닥에 분필로 표시된 중립지대가 러시아 영토와 2명의 독일 장교가 탄 객실을 나누고 있다. 두 장교는 인간 폭약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 기차는 아무 일 없이 밤새 달린다. 단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병사들이 러시아 혁명가들이 독일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몰려들었고, 한 번은 독일 사회민주당원들이 여행객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한다. 레닌은 자신이 독일 땅에서 독일 사람과 단 한마디라도 나눈다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스웨덴에서 크게 환영받는다. 굶주리고 있던 그들은 스웨덴에서 차린 아침 식탁에 달려든다. 스웨덴식 샌드위치는 천상의 음식 같기만 하다. 식사를 마친 후 레닌은 육중한 등산화를 대신할 새 구두와 옷 두어 벌을 산다. 마침내 열차는 러시아 국경에 이른다. 마지막 글입니다. 탄환이 명중하다. 레닌이 러시아 땅에 발을 디디고 맨 먼저 한 일은 정말이지 레닌답다. 그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곧장 신문 가판대로 달려간다. 그는 14년 동안 러시아를 떠나 있었기에 이 땅과 국기와 군인의 제복도 보지 못했던 터다. 망명객들은 눈물을 터뜨리고 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놀란 군인들을 끌어안지만 이 강철 같은 혁명사상과는 다르다. 신문이 먼저다. 그는 자신의 신문 프라우다지가 인터내셔널의 입장을 제대로 확고히 고수하는지 조사한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신문을 구겨버린다. 이건 아니야. 한심하군. 여전히 조국 타령이고 애국심 타령이다. 그가 생각하는 순수한 혁명은 이게 아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운전대를 돌려 방향을 바꾸고 내 평생의 이념을 밀고 나갈 때다. 승리하건 몰락하건 끝까지 가야 한다. 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과연 내게 올까? 불안과 근심이 마지막으로 밀려든다. 밀류코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장 나를 체포하지 않을까? 국경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 카메네프와 스탈린은 작은 램프가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3등석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어쩌면 대답을 거부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이 준 대답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차가 핀란드 역으로, 설명이 있습니다. 핀란드 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역으로 핀란드에서 오는 기차의 종착역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기차가 핀란드 역으로 들어올 무렵 역 앞의 거대한 광장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온갖 무기를 든 의장대가 망명지에서 돌아온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다. 인터내셔널가가 울려 퍼진다. 이제 블라디미르 일리치 율리아노프가 기차에서 내린다. 그저께까지 구두 스승공의 집에 살던 바로 그 사람이다. 수백 명이 그를 들어올려서 장갑차 위에 세운다. 건물들과 요새에서 조명등이 그를 비춘다. 레닌은 장갑차에 서서 민중을 향해 첫 연설을 한다. 거리가 들썩거린다. 곧 세계를 뒤흔든 열흘. 설명이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시기를 뜻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미국 언론인 존 리드가 1919년 발표한 르포 형식의 소설 제목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설명이네요. 곧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 시작된다. 탄환이 명중하며 한 나라를, 한 세계를 날려버린 것이다.